대책은 효과는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하락으로 돌릴 거냐, 그건 좀 반대고요. 이제 정책이 딱 나오게 되면은 서로 눈치를 보고 관망하다가 시장에 변화가 없게 되면요, 매수자가 시장에 심리적으로 쫓기게 돼 있어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꺾였잖아요. 하락을 바랬는데 네. 안 꺾이니까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이 지나면서 하락을보다는 상승을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게 뭐 짧으면 한 6개월, 뭐 또 뭐 길면 한 1년 있으면 또 다시 또 강남은 뭐 거래량은 안 나오지만 신고가가 찍히는 막 그런 게 반복될 것 같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준영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죠. 김준영 소장님 모시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확실히 좀 부동산 분위기가 약간 소강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계속 갈 거냐, 아니다 이건 잠깐 또 일시정지고 또 다시 올라간다, 이걸로 지금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요번 대책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땐 뭐 효과가 좀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책은 효과는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하락으로 돌릴 거냐, 그건 좀 반대고요. 왜 그러냐면은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네. 과거에 우리가 하락했던 걸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종합해보면요, 그 공통점이 한 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세가 없을 때가 하락을 하거든요. 그게 전세 수급이거든요. 네네. 그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2023년도에 제가 전세가 4개가 만기가 되고 오는데요, 네. 다 역전세 났어요. 네. 근데 이제 세입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나간다 그랬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부동산에 전화하니까 전세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떨어졌다는 그 말은 괜찮은데요, 전세 수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전세 구하는 사람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세 세입자 나가지 말고 다 그냥 앉혀라. 어떻게든. 네. 근데 그때가 제가 제일 공포를 느꼈거든요. 음. 전세를 빠져나가서 없을 때 우리가 그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매도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2023년 이후에 전세 네. 수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세 맞추기 괜찮거든요.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전세 놓았던 분들이 2025년 돼서 거의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위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해서 매도할 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이 힘들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스텝이 꼬인 분들이 있거든요. 네. 원래는 내 거 물건을 팔고 이제 상급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상급지를 계약하고 내 거 팔려다 보니까 이게 네. 스텝이 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계약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 해지 못하는 분들은 내 거를 이제 건매로 이제 날리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물건들은 잠시는 나올 수 있어요. 한두 달 정도 나오죠. 네, 근데 그 물건 이외에는 나오기 이제 힘들고요. 왜냐하면 2021년부터 우리가 이제 매매 거래량이 줄었거든요. 네. 그 줄었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속에 부실한 투자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 똑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출 규제도 있었고 LTV, DTI가 낮췄고요. DSR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신생아 대출 했고 특례 대출 했지만 다 실수요고 갈아타기 수요고 그 속에 부실한 투자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위기가 온다 해도 그 위기가 지속되긴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게 결국에 이제 뭐 다주택자든 뭐 집을 뭐 전세를 주든 하는 분들이 역전세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목돈으로 막 몇 억을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들어오는 세입자가 없다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팔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한켠에서는 이제 매수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뭐 가격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매도자들도 굳이 안 팔아도 되면은 그냥 횡보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매수자도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처음엔 관망을 하거든요. 네. 이제 정책이 딱 나오게 되면은 서로 눈치를 보고 관망하다가 시장에 변화가 없게 되면요, 매수자가 시장에 심리적으로 쫓기게 돼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꺾였잖아요. 네. 근데 하락을 바랬는데 네. 안 꺾이니까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나면서 하락보다는 상승을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또 그런 정책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억까지는 대출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분 입장에서는 대출 뭐 규제가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 10억대에서 거래량이 좀 막 늘어난다. 실제 뭐 10억대들이 좀 가격들도 막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역으로 밑에서 위를 올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 좀 동의합니다. 이번에 6억 대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왜 6억 했냐는 그 질문이 있었어요. 네네. 그 혹시 이유 아세요?
그거 뭐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나오던데 5억은 너무 적은 것 같고 7억은 좀 많은 것 아니 같고. 그게 이제 원래 보도 내용 없었는데 네. 그 기자가 질문을 했었어요. 아, 네네네. 근데 답변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주택 가격 중위 가격가 네. 6억 이상 대출을 하는 분들이 전체 대출 비중에서 10%랍니다. 그러니까 90%는 6억 이하를 받는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하고 이제 고가 주택이 상승하니까 네. 걔들이 상승해서 이제 번지는 현상이잖아요. 그걸 막겠다는 그 의미거든요. 어차피 열의 9은 아무 뭐 피해가 아무 없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네. 이제 물론 뭐 그 특례 대출도 약간 줄긴 했는데 네. 전체 시장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단 시장으로 좀 움직일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음. 물론 이제 초반에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는 시간은 조금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그 데이터들 보니까 길면 한 6개월 가고 짧으면 막 한두 달 만에도 이게 네, 정책이 3개월 막 바뀌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얼마나 보세요? 저도 3개월에서 6개월 3개월 정도. 네. 그러면은 보통 이게 딱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추석쯤인데 네. 보통 추석 때 뭐 또 하면 대출 뭐 어떤 뭐 아니면 무슨 뭐 세금 규제 막 나오면서 뭐 네. 집값도 한번 요동치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원래 이제 명절 앞두고 사람들이 이제 그 멈췄다가요. 네. 명절 후에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음. 그리고 원래 이 4, 4분기에 이 거래가 좀 평균적으로 좀 많은 분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거래량을 딱 이제 분석해 보게 되면요. 항상 4, 4분기 좀 많습니다. 이게 이사철하고 결혼수 이런 것들 몰려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12월 되게 되면 대출 총량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줄어요. 네. 10월하고 11월을 좀 유심히 볼 필요 있고요. 12월은 원래 좀 줄기 때문에 이때 약간 주춤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다시 2월 달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패턴이 좀 그렇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됐죠. 네,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그런 패턴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현 정부도 모르진 않을 텐데 아마 뭐 또 다른 추가 대책을 발표하려고 뭐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뭐 세금을 좀 늘리진 않겠다 이런 얘기들은 여전히 하고 있단 맞습니다. 말이죠.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정권들 대비해서 뭐 좀 다르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지 아니면 뭐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지. 조금 많이 디테일해졌고요. 그리고 1주택자하고 무주택자까지 잠재적인 투자 수요를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너 전입신고 안 하면 너도 투자자 이렇게 이제 대출 회수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그래 했다는 거는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전세 물건이 거의 공급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한쪽은 막아놓고 한쪽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열려있는 상태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세에서 매매로 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시장 효과가 그렇게 길지 않을까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어쨌든 급작스럽게 쓴 거잖아요. 대출 돈줄을 막았으니까.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지 못하면 뭐 전세나 월세를 가든지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임차 시장에서 이제 수요가 좀 몰릴 수 있다. 근데 지금 임차 시장 쪽도 뭐 공급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도 그렇고요. 지방도 똑같습니다. 지금 2023년도 이후에 전세 수급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평균 140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전세 수급이 한 150에서 160 되게 되면은 매매로 전환이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보면은 그게 이제 한 10에서 20밖에 안 남았거든요. 거의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이제 조금 있으면 네. 매수 수요로 바뀔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움직였던 데 울산이거든요. 울산이 네. 전세 수급이 190인데 네. 거기 매매 수요가로 전환이 돼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광역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뭐 대출 규제했다고 시장이 우리가 이제 뭐 방향이 바뀌고 그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게 과거에 했던 정책 그 소위 말하는 15억 초과 대출 금지 뭐 9억 초과는 20%만 해주고 9억 이하는 뭐 40% 해주고 그거랑 이게 뭐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도 근데 효과가 없었는데. 2019년 12월 16일 대책이잖아요. 네. 그 15억 이상 대출 금지가 2020년대에서 그 정책이 먹히긴 먹혔어요. 실제적으로요. 네. 그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전국 이제 매매 거래 비율인데요. 네.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을 넘으면 평균보다 많은 거거든요. 네. 2019년도에 우리가 이제 여기 12, 16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12월이니까 효과는 2020에 나왔겠죠. 있었겠죠. 근데 이때 임대차 3법 했거든요. 네. 그 금리가 전세적으로 금리가 떨어진 해였고요. 그래서 거래가 폭발하는 때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국 평균이 153% 늘었는데요. 강남이 87%밖에 안 됐습니다. 그 대출 안 해주니까. 네, 그래서 효과는 있었죠. 근데 가격이 떨어졌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고 네, 거래 줄고. 그냥 신고가 찍히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서울인데 서울은 122.9%였거든요. 네. 경기도는 179% 나왔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폭발을 했다. 네, 폭발했고 여기는 그 다음에도 더 늘었어요. 네. 100% 늘었죠. 강남은 이제 평년보다도 못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거래가 계속 줄었잖아요. 네. 여기에 들어가야 될 평균 수요가 안 나온 거죠. 2020년부터 해서 2025년 5년간 눌려있던 수요가 토호제가 풀리면서 네.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요라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밖에 대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세에서 월세든지.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될 때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라는 거는 공급으로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하고 계속 눌러놨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기재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22년에 우리가 뭐 러우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뭐 물가 상승도 했잖아요. 네. 이 부자들의 생각에는 안전자산이라는 그 기저가 몸에 배어 있어요. 네. 이번 시기에 그런 것들이 지금 뭐 금값을 올리고 비트코인 값을 올리고 강남 아파트 올린 거거든요. 네. 근데 강남만 올라는 게 아니고요. 뉴욕에 있는 가장 고가 아파트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도쿄에 있는 그 고가 아파트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호 현상으로 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게 정부의 정책, 우리 뭐 다주택자 규제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보다 한 채가 나가니까 그걸 정리하고 지방에서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을 강남을 더 키운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시장이 연결돼서 마포로 옮겨가고 이제 경기도 번져나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현상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대출 규제 나왔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시적으로는 조금 주춤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대출해서 한 거거든요. 네. 돈을 규제했기 때문에 거래는 줄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반대편에 공급 부족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에서 공급 부족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매매를 하고 매매해서 매매를 하면서 계속 상급지 오면서 다시 강남으로 도착하거든요. 그 시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지금 대출을 했다 해도 이걸 막지 못하는 게 있고요. 또 뭐냐면은 지방 상승이 있잖아요. 네. 곧 1, 2년 뒤면 지방 상승할 건데 지방이 2, 3년 상승하게 되면은 그 자금들이 서울로 또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을 막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계속 어쨌든 몰려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는 막을 수 상황인데 그걸 공급으로 좀 분산해 주는 게 아니라면은 답은 없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잠깐 돈줄 끊었지만 결국에 밑에서 또 팔아서 또 갈아타기로 올라올 거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게 뭐 짧으면 한 6개월 뭐 또 뭐 길면 한 1년 있으면 또 다시 또 강남은 뭐 거래량은 안 나오지만 신고가가 찍히는 네. 막 그런 게 반복될 것 같다. 그것도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재건축이 좀 많이 과시화돼 있잖아요. 네. 걔가 이제 선행지수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걔를 그 엄청 높은 가격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걔가 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반포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60억, 70억씩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번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 어떤 움직임도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영향이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사실 대출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보유세 정도일까요? 네. 뭐 보유세를 막 확 올리면은 좀 잡힌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막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뭐 거긴 돈 있는 사람도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보유세 가지고 그걸 생각하는 분들은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걔가 이제 가격이 선행이 돼서 주식시설 많이 자극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시장은 가격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거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에서 대출 규제는 조금 저는 적절하게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 과도하게 우리가 이제 그 자금이 약한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들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시장에 금매 나오니까. 네, 시장에 이제 자금력 있는 분들 들어가게 되면은 시장이 훨씬 더 탄탄해지거든요. 그걸 미리 조금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막 이야기했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어쨌든 금리 인하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곤 있는데 그럼 뭐 이게 시기의 문제이지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대출 규제 뭐 6억 이상 안 해준다는 거는 당분간 좀 길게 가겠죠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겠죠. 가겠죠 아무래도. 근데 금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특히 서울에서 금리가 피봇이 생길 때마다 거래량이 변화가 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은행에서 이 시장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시장 전망하는 데를 이제 기관을 엄청 많이 보고 그 전망하는 기사들 보고 이제 맞은 안 맞은도 확인하고 하는데 가장 잘 맞추는 데가 한국은행이에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가장 시장 잘 보고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매수 수요가 움직이면서 거래 는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출 규제하고 금리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번에 금리 내리게 되면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또 큽니다. 이제 과거에 언제였냐면 2008년에 우리가 금융위기였잖아요. 네. 그때 5%에서
금리가 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서울이 2009년도에 거래가 한번 급증해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2009년 10년 맞으면서 시장에 이제 그분들이 거래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기 신도시하고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위기를 맞은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위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도 적고요. 선제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규제했기 때문에 부실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뒤에 대출 금리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바꿨거든요. 네. 그러면서 2023년도에 우리가 전 세계 금리가 올라갈 때 미국이 굉장히 가격이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사람은 적었다는 거죠. 고정금리니까. 네, 고정금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전세니까 네. 대출을 줄여서 전세에서 매매를 하거나 아니 매매에서 매매를 하는 그 수를 줄인 거거든요. 시장 자체를 조금 건전하게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이 우리가 이렇게 뭐 되게 위험한 가격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소장님 말씀도 들어보면은 이래나 저래나 시간을 좀 딜레이 시킨 것 뿐이지 어떻게든 돈을 벌든 뭐 모아오든 해가지고 또 사러 올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결국에는 이제 분산시키려면 이제 신축 공급이 될 거라는 실제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뭐 몇 년 안에 들어간다, 나 입주한다, 뭐 청약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라도 줘야 될 텐데 이번에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급 대책? 근데 공급을 많이 한다 해도 네. 사실은 서울 말고는요 경기도 인천은 분양이 안 될 거예요. 대출 수요를 잘 막았잖아요. 네, 그 잔금을 못 치잖아요. 네, 그 전세금으로. 네, 그러니까 투자자 다 빠지죠. 근데 우리가 외곽 같은 경우 외곽에는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한 50% 이상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투자자가 없게 되면 미분양 향이 나잖아요. 2차로 분양할 사람이 없어요. 분양할 건설사가 없습니다. 한 개 잘못되면 회사가 휘청거리는데 그 누가 수요를 막은 상태에서 아무리 공급해봤자 다 미분양이거든요. 그 미분양이 한두 건 터지고 나게 되면은 그다음 분양 안 해요. 그렇죠. 무서워서 네, 못하죠.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분양 받는 사람만 뭐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려고도 할까요? 아니면 그것까지는 너무 뭐 멀리 그럴 가는 수도 걸까? 있고 그렇게 뭐 디테일이 나오게 되면은 뭐 네. 조금 도움이 될 거라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미분양 이런 우려를 떠나서 어쨌든 공급할 뭐 땅이라든지 공급할 만한 어떤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좀 풀어가지고 공급 드라이브를 걸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그거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잠깐 언뜻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요 사기 신도시 안 하고요. 네. 상기 신도시에 지금 안 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 공부한다 했는데 지금 또 서울은 공급이 많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냈는데 네네.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뭐 재건축도 그렇고 신규 공급도 그렇고 잘 안 되거든요. 네. 정부가 어떤 그런 뭐 택지 개발을 통해서 땅을 확보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 분양할 건설사가 시행사가 있겠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서울은 좀 몰라도 네. 경기도나 이제 외곽에 있는 우리가 인천이 이런 데는 사실 조금 공급 효과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그럼 답이 없으면 언제쯤 답이 생기는 건가요? 답이 이게 없는데 결국에- 지금 2027년에 물량도 없어요. 아, 그러면은 이번에 어떤 뭐 폭주하는 시장을 한 번은 겪고 나서 뭐 2030년쯤 돼가지고 3기 신도시 들어오면 뭐 그때 좀 안정된다. 뭐 이렇게 네, 봐야 될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이걸- 위기가 뭐 자체적으로 거래가 폭증해서 자체적으로 위기를 만들어서 떨어지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과도하게 투자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그게 조금만 위기가 돌아도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대출을 많이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위기를 엄청 낮춰놨거든요. 네. 시장 자체에서. 네. 지금의 상승은 위기를 낮춰놨기 때문에 떨어질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똘똘한 한 채 실거주 하라고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미 실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주 탄탄한 상태이시긴 하죠. 맞아요. 다주택자도 많이 줄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대부분 갈아탄 수요고 대부분 신수요고 거래가 줄었잖아요. 네. 거래가 줄었다는 자체가 그게 부실 투자가 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확률적으로 적은 거거든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분들이 위기에 빠질 확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 위기란 건 우리가 과거에 지난 위기를 보게 되면 IMF 금융위기 이런 거잖아요. 과공급이 이거였고요. 네. 또 금리였는데요. 이 세 가지에서 나타난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세가 수급이 급락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떨어뜨렸거든요. 네. 그게 지금 전세 수급이 140가 올라와 있고 이제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금리 지금 떨어진다 하지. 네. 한 개 남은 건 이제 IMF 금융위기 같은 그 위기거든요.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제외하더라도 위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은 어떤 대외 변수 같은 게 아니면은 네, 위기는 쉽지 않다.
김준영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얘기를 뭐 종합해 보면은 대출이 안 나와서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사긴 사야 된다. 살 사람들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길면 한 6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6개월 정도 안에는 산다면 뭐가 지금은 제일 그럼 유리한 종목이랄까요? 아니면 어떤 지역이랄까요? 뭐로 보십니까? 금액대로 봐야 될까요? 지금은? 지금 많이 떨어진 것 중에 네. 회복을 하고 전고점 회복 못하는 단지들 꽤 많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분위별로 하게 되면 5분의 2는 거의 다 회복 그 전고점 넘었고요. 제일 상위 20%. 네, 상위 20%. 근데 4분위도 전고점 거의 다 돌아했고요. 근데 3분위, 2분위, 1분위가 지금 도착 못했거든요. 그런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자체가 지금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몸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 먼저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일부 지역 이제 과천 분당이 이렇게 핵심 지역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 외의 지역들이 시차를 두고 따라가거든요. 네. 그 따라가는데 이제 대출을 이제 조금 막았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려졌죠. 네. 근데 따라갈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좀 비싼 동네들을 뭐 사고 싶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대출을 막으니까 아주 못 사게 됐잖아요. 그러면 뭐 대출에 맞춰가지고 한 중간 값대들이라도 사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만약에 이제 전고점을 사고 싶잖아요, 지역이.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시장을 좀 장기로 보셔야 되죠. 단기로 어떤 내가 이제 시세 차익을 바라는 것보다는 네. 이제 실거주 입장을 통해서 좀 장기로 보는 게 비싼 동네. 네, 비싼 동네 낫고요. 지금 강남이 전고점 넘었는데 여기서 내가 더 큰 수익이 오겠다는 그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뭐 금액으로 치면은 뭐 10억대 뭐 네. 8에서 10억 요런 데가 지금은 어쨌든 수혜 아닌 수혜를 받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런 데가 지금 경기도권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다 몰려 있죠. 네. 이렇게 몰려 있죠. 그런 동네들이 실제로도 지금 약간 좀 들썩들썩 하는데 네. 서울 안에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하위 한 30-40%대도 그 가격대들이 있는데 네. 경기도 가면 좀 좋은 동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같은 값으로 서울 들어오면 약간 좀 외곽이고 네. 그러면 이 서울 외곽보다는 지금은 우선 경기도 쪽을 좀 더 좋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선호도에 따라 다른데요. 뭐 신축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가격에 신축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마 이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서울을 하러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서울은 서울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네. 브랜드 네임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있다.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강남을 많이 샀잖아요. 그분들이 왜 강남을 샀을까요? 그냥 서울이고 강남이라는 그 브랜드 보고 샀는 거거든요. 네. 똑같이 강남에 학군 좋은데 그분들한테 수성구 학군 엄청 좋은 게 사라 하면 안 사거든요. 잘 모르니까. 모르죠. 네. 근데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거는 무조건 서울이어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 근데 또 지방을 또 계시니까 네. 지방 분들은 서울을 훨씬 더 선호하시고 경기도보다는 맞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네. 지금. 그러면은 같은 값이면 서울이 괜찮다. 근데 왜냐면 또 서울에 그 가격대면 좀 낡은 동네들 뭐 약간 재건축 잘 안 될 것 같은 뭐 좀 이런 곳들이 많단 말이죠. 네. 외곽지에 있고. 근데 잘 안 올라가요 막 이러고 있으시는데 여기도 아직 남은 이제 한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요. 회복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권도 뭐 마찬가지로 같이 네. 가는 거고요. 지방은 어떻습니까? 지방 좀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번에 나오셔가지고. 지방이 원래는 제가 원래 수도권 제가 지난 2월인가 나왔을 때 6, 네. 7월 되면 좀 시장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네. 지방은 하반기에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지방 부산하고 대구 보니까요 거래량 회복이 네. 조금 더 빨라졌거든요.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작긴 한데요. 최근에 1, 2, 3월 달보다는 6, 7 들어서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출 규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조금 줄겠지만은 네. 속도가 좀 빨라져. 그 이유는 아마 이 전세 수급이 빨리 올라왔고요. 전세 부족한 곳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꽤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울산이 지금 수급 지수가 190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번에 쓰셨던 책에서도 이제 전세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어쨌든 전세 수급 지수를 보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러면? 지역에 일단 다른데요. 네. 근데 서울은 다른 동네로 보셔야 되거든요. 서울은 다르다. 네. 네. 근데 경기도, 인천 또 같은 동네예요. 근데 네. 인천, 경기도는 서울하고 이제 묶어서도 봐야 되고요. 따로도 봐야 돼요. 근데 네. 인천은 또 혼자 따로도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인천은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가 공부 많으면 자기의 많은 것 때문에 무너지고요. 네. 경기도 많으면 같이 또 무너지고요. 아. 전체만 같이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제일 약자네요. 약자죠. 네. 근데 상승할 때 보게 되면은 또 마지막에 거기가 확 달려 들어가면서 인천이 상승이 크게 나오면 그다음 하락이 나옵니다. 네. 지난번에 그랬고요. 이번에도 그렇고 항상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좀 근데 서울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공급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서울은요.
그래서 서울은 저는 공급으로 해석 다 하지 않고요. 이제 경기도와 인천이 올라서 그 자금들이 서울을 움직일 때 그때 서울이 움직이거든요. 네. 전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좀 다른데요. 근데 지역마다 좀 다르게 보는 거 맞죠. 근데 지방은 무조건 공급으로 보면 좋고요. 네. 근데 지방은 전세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게 이게 지방에 조사해 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고요. 그리고 지방은 전세 상승이 매가 상승을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전세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너무 올려주기 싫다 하면서 매매로 가버리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서울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네. 그냥 하나의 자산처럼 올라가잖아요. 그냥 비트코인이나 금처럼 네. 사용 가치는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얘를 자산이냐 생각하면서 그냥 막 사버리잖아요. 네. 근데 전세가는 가만히 있는데 매가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효과 이런 것도에 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은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얘기를 만약에 해본다면은 공급이 부족한데 전세 수급 지수가 높은 곳을 봐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이런 데 중에 가장 지금 대표적인 데가 울산이라고 네. 보면 될까요? 네.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전세 수급이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특히 부산이 작년부터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수급이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부산도 140가 올라왔거든요. 네. 서울 수도권 똑같아요. 네. 얘도 이제 150, 160 되게 되면 매매로 돌아서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건 있어요. 이제 뭐 우리 언론에서 지방 소멸 이런 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매수를 굉장히 이제 주저하죠. 그리고 이제 서울이 이렇게 이제 가격 상승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내 거 팔리면은 부산 사는 게 아니고요. 네. 그돈 가지고 자꾸 서울 올라가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의 어떤 느낌이나 체감이 과거보다는 많이 좀 약한 건 맞아요. 이 지방들이. 근데 움직이는 거는 조금씩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저도 지방에 강연을 가보니까 다들 어떻게든 팔아서 서울에 집을 사놓겠다. 네, 맞아요. 자기는 그렇죠. 월세로 여기서 평생 살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 분위기도 바뀔 거로 보세요? 만약에 전세 수급 지수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바뀌죠. 네, 바뀌면서 이제 서울보다 또 이제 지방은 좋은 게 뭐냐면은 투자금이 적거든요. 네. 그런 걸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뭐 꼭 굳이 서울을 가야 되냐, 아니면 지방에서 이제 수익을 보고 다시 가겠다 이런 분들 계시니까. 저는 사실 뭐 제가 만약에 지방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전 지방에 두 채 살 것 같거든요, 그냥. 네. 두 채 뭐 지금 투자금이 되게 적은데 맞습니다. 많이 눌려 있는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냥 절대 안 사,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강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고 한번 이제 호되게 당하게 해서. 호되게 당하고 하니까 네. 이제 뭐 싫어하더라고.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분이 인천에 투자자가 확 몰려들어가고 막판에 몰려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확 올랐다가 또 쫙 쭉 꺼지죠. 빠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와 인천은 이제 못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니다. 이제 전체 움직임이 그래서 그렇지 인천은 무조건 서울 수도권과 같이 가는 지역이다. 그래서 전고점 갔다면은 그 가격이 다시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많이 빠진 지역을 한번 선택해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지방도 좀 올 것 같고, 그러면 인천 얘기해 주셨으니까 인천은 어쨌든 아직 공급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송도 이런 데들 막 맨날 언론에 나오거든요. 뭐 반토막 났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방송하면 맨날 송도 어때요? 막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송도 같은 곳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사야 된다. 아. 지난번에 그 어떤 분이 그 광명에 작년에 네. 입주가 엄청 많았잖아요. 마피 나오고 아, 그랬어요. 그렇죠. 네. 이건 일시적이다. 광명은 이 구로하고 붙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상 서울. 네, 사실상 서울이죠. 네. 위치 보면 얘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수요가 광명의 수요를 일시적으로 오버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이게 소화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마피 나오면 이건 사야 되는 물건이다. 근데 송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송도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이 나빠서 이제 하락한 거기 때문에 인천 전체를 봐서는 송도가 그래도 선호도가 꽤 높은 지역이잖아요. 제일 높은 지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가장 먼저 반응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대출 규제가 한번 딱 터지면서 사람들이 약간은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집을 사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저평가된 거 사고 싶다 이런 마음들 많으시잖아요. 현 상황에서의 어떤 저평가 물건의 기준 같은 걸 뭐로 봐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과거 상승 대비 최고점 대비 이제 얼마나 빠졌는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 대비 얼마 네, 빠졌냐? 그거 보면 돼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과 지역을 비교해서 우리가 저평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부산을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이제 회원들하고 스터디할 때 부산에 이제 아파트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가격대별로 다 나눠서요. 지역별로 나눠서 전고점 갖는 것과 가지 못한 것들 지역별로 보면은 구축, 신축, 영식별로 나누고요. 그리고 역세권과 비역세권. 그러니까 부산은 또 산이 많기 때문에 네. 언덕인가 평지인가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나눠야죠. 그걸 나눠보게 되면은 얘가 어디까지 갔는가 딱 나와요. 그때 우리가 2019년도에 있으면 2018년까지 가격이 반영됐고 네. 그 이후 2017년부터 가격이 안 된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것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도 워낙 많잖아요. 네. 근데 많은데 사실 이제 부산도 혼자 하면 일주일 하거든요. 혼자 하면 그걸 일주일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엑셀 작업하게 되면. 네. 인천 같은 경우는 그냥 일주일 정도 하면 되고요. 네. 근데 서울과 경기도는 내가 그냥 한 달 네. 혼자 해야 돼요. 왜 혼자 해야 되냐? 하다 보면은 내가 느끼게 돼 있어요. 어디가 저평가됐네?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최소한 고점 대비 얼마 빠졌냐 네. 이것만이라도 좀 조사해 보시면 맞습니다. 이게 좀 감이 오는데 네.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니까. 그리고 어떤 지역이 고점에 도달했고 어떤 지역이 안 했나도 분석해 보게 되면 다음 좋은 지역 있잖아요. 네. 그 지역이 다음 순서가 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갈놈 갈. 그러니까 가는 애는 계속 간다. 뭐 우리 동네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아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키 맞추기 좀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키 맞추기의 시즌이 좀 온다고 보십니까? 공급이 줄면요 키무식 네.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공급이 올해까지는 공급이 괜찮거든요. 이제 공급이 줄게 되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했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축이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는 신축부터 움직이고 뭐 여기 서울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했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크죠. 네. 그러니까 싼 좀 구축들 외곽들부터 먼저 좀 네. 움직이고 그거 판 사람들이 또 이제 안쪽으로 네. 들어오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뭐 그게 싫다면은 자기가 뭐 8, 9억에 맞춰서 네. 그 능력 안에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네. 전체 방향은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출 규제가 어쨌든 6억까지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이게 조금 시간 지나면 한 10억대 중반대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상승할 것이다. 이거 판 사람들이 또 옮겨올 거니까.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가 좀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대부분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무조건 상급지로 옮기기 때문에 네. 뭐 순서는 정해져 있죠. 뭐 하급지에 움직였다면 그 다음 상승이 가는 거고요. 강남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포, 강동 가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거죠. 네, 결국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강남이 올라가서 다른 게 따라갔다면 이제는 밑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갈아타면서 위를 또 올리는 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 그러면 뭐 신축 구축을 뭐 굳이 고민하진 마시고 이제 금액대에 맞춰가지고 사면 되고 경기도 쪽은 좀 신축 위주로 하면 좋겠다. 네, 네. 이 정도. 그럼 지금 전세 살려고 하시다가 뭐 연초에 나 지금 매매해야 돼 했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또 고민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전세 만기가 뭐 9월, 10월에 다가오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법은 결국에 이제 가족들한테 돈 빌려서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대출 규제 해버렸으니까 맞습니다. 과거에 진짜 그 영끌하던 거 다시 또 시작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가능성이 뭐 전혀 없진 않죠. 뭐 네. 근데 연끌해서 이제 한번 크게 이제 한번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네. 뭐 과도하게 하기는 않겠죠. 근데 지금 전세이 지금 조금 심각한 게 뭐냐면요,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지금 시작됐거든요. 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도권 전체 전세 수급과 전세 상승률인데요. 네. 요 실선이 수급이고요. 요 막대 그래프가 상승률이네. 전체 상승률이거든요. 우리 2023년도 여기 자꾸 많이 하락할 때 여기거든요. 네. 여기 임대차 3법 했을 때고요. 음. 근데 여기에서 23년이니까 21년도에 여기 상승 구간에 전세에 났던 분들이 여기가 역전세 맞은 거거든요. 그 전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2022년 돼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지금 만기가 됐잖아요. 네. 이제 만기가 돌아오고 있거든요. 전세가 많이 올랐어요. 네. 회복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낮게 전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약 갱신권을 썼거든요. 네. 쓸 겁니다. 아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 쓰고 난 뒤에 27년이에요. 27년 더 큰 문제예요. 그때는 공급도 없는데. 공급도 없어요. 네. 근데 공급도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공급 속에 투자자가 안 들어갔어요. 22년부터 지금 하락했잖아요. 여기. 네. 이때부터 지금 미분양이 막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25년도에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데 입주한 단지에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보통 입주 단지에 전세가 막 나오잖아요. 한 40% 나오는데 네. 지금 10몇%밖에 안 나와요. 하락한 단지 하락 시작점에 투자자가 빠지면서 거긴 실수요자 채워졌고 투자자 일부의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국적으로 그렇거든요. 네. 강남 빼고 강남 서울 빼고
서울은 뭐 메이플 자격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좋은 지역은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지금 전세 매물 공급이 거의 나올 구멍이 없다. 근데 지금 정부의 대출 규제에서 잔금 네. 못 치겠잖아, 전세 자금으로. 네. 그래 더 나올 구멍이 없죠. 네. 근데 지금 27년에 되면은 지금 입주 물량도 없고요. 전세가 올라가고 갱신권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요. 구조적으로 지금 전세가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네. 27년에.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고가 아파트를 막 샀잖아요. 강남사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약간 약발이 먹히거든요. 근데 네. 공급이 적어서 전세가 매매를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해도 시장이 먹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때 공급 말고는 먹히는 게 없어요. 어떠한 정책도. 그게 지금 27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네. 그러면 지금이 그나마 좀 나은 시점인데 내년은 그나마 좀 하고 27년에는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지금 이제 경기도나 인천 내 하락한 것들 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 27년도에는 가격이 제가 볼 때 무조건 오르게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준영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전세 시장이 되게 심각하고 특히 이제 27년쯤 되면은 정말 뭐 답이 없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에 25년 뭐 26년 초에 만기 돌아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갱신권 쓰면 오히려 더 뭐 골치 아파진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네.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집값은 올라가고 네, 집값은 올라가고 전세는 묶여 전세 묶여 있고 근데 나오면은 전세 있으면 괜찮은데 전세 없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제 물건을 저는 늘 보잖아요. 네. 제가 23년도에 역전세에 맞았다 했잖아요. 그 세입자한테 돈을 몇 억을 내줬어요. 그럼 그분이 네. 아직도 살고 계세요. 네네. 근데 그분이 다시 내한테 다 돌려주셔야 돼요. 네. 근데 나는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전세금 다 올라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25년, 26년, 27년 가게 되면은 우리가 시장에 이제 우리가 가격을 보게 되면은 갱신권 쓰는 가격 때문에 시장 가격이 좀 혼란을 주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실제 나와 있는 우리가 매물에 있는 가격을 여러분 다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상승돼 있습니다. 이거는 공급이 많은 대구, 부산뿐 아니고요. 전국이 다 그렇거든요. 네. 그게 심각한 거죠. 예. 근데 지금 공급도 없다는 건 난리가 났죠, 내가 볼 때. 거기다가 지금 만약에 27년이면 금리도 좀 지금보다 좀 내려가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래나 저래나 이제 4년 만에 신규 계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많이 올라가면 한 2배 올리는 분들도 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살려고 해도 어쨌든 대출을 막아놨으니 그러면 뭐 대출 나오는 거에 맞춰서 뭐 8에서 10억대라도 사라. 이런 결론으로 지금 가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AI가 나왔잖아요. 네. AI 나와서 제가 거래하고 어떤 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가를 제가 한번 데이터를 많이 돌려봤어요. 네. 보려니까 우리가 2년 전 전세 수급이 안 좋았던 지역이 2년 후에도 전세가 안 좋을 때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전세에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렵게 전세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분이 2년 지나서 전세가 만기가 됐어요. 나왔는데 그때도 전세가 없으면은 매매를 선택한다는 거죠. 네. 그게 상관관계가 엄청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27년이거든. 근데 그걸 가장 먼저 보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울산이에요. 울산이 지금 25년이잖아요. 23년도에 전세가 수급이 그냥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25년 되니까 더 안 좋아졌죠. 더 안 좋아지니까 이분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죠. 지방에 뭐 지방 소멸 이런 얘기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매매를 선택하면서 거래 회복률이 가장 빠른 게 울산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27년도에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죠. 이게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로 거의 일어날 그게 것이다. 똑같아요. 27년 가면은 수도권 쪽이 뭐 전역이 다 공급이 다 많이 줄어드는데 네. 뭐 지방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까지 내려가면 네. 전세난이 일어날 것이다. 네. 아무래도. 그럼 이번에 그 전세 쪽에 지금 자금 대출을 좀 막겠다, 좀 줄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에 너무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고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좀 정부가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도 좀 막을 겸해서 대출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요게 그럼 또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만약에 진짜 전세자금 대출 5억을 3억으로 낮추면 이게 또 약간 시장에 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영향 보십니까? 줍니다. 왜 주냐면은 원래 전세는 예전에 우리 이제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주택에 전세 살면서 주택을 이제 매입하면서 전세를 2개 끼고 샀어요. 주택인데 위에도 전세, 밑에 옆에도 전세, 우리 집 이렇게 샀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나가고 그 다음 세입자가 왔을 때 그때는 사글세라 들어보셨어요? 사글세. 사글세. 보증금 없는 사글세죠. 네네. 그 신혼부부가 살았어요. 신혼부부가. 그분이 돈을 모아서 전세 얻으면 나갔거든요. 근데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대출 줄인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에 맞는 주거 수요로 내려가거든요. 만약 2억밖에 대출 안 되면 2억
있는 전세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전세 자금을 조금 줄였을 때 보증 비율을 좀 낮췄을 때 제가 전세를 놔보니까 그 비율만큼은 수요가 꽤 있었어요. 그 위에 넘으니까 수요가 살짝 죽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 그 주는 만큼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수요는 위축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도 지금 뭐 금리 내려가고 지금 공급 부족한 거 모르진 않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전세 쪽에 가는 돈줄을 좀 막아야겠다. 그러면은 뭐 수치상으로는 전세가 오르는 게 좀 잡힐 테니까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닐까. 네. 그러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수급은 좋아졌는데 대출을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못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또 내가 또 뱉어내야 되니 약간 좀 안정될 수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지금 보니까 매입률도 그렇고 전세가 떨어지니까 뭐 반전세나 월세를 막 돌린다 하잖아요. 네. 시장은 그렇게 적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랐는데 반영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차익만큼 월세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세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죠. 단지 월세로 하게 되면 매매 작업하는 데는 시간의 어떤 시차는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게 되면 시장 안정적인 면에서는 조금 기여할 거라 저는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갭이 커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붙기는 조금 좀 네, 느려지는 거죠. 느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정책이 만약에 전세를 잡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집주인들이 막 투기성으로 막 대출 왕창 끌어다가 사야 전세가에 민감해질 텐데 지금은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전세가가 만약에 좀 뭐 내려가더라도 뭐 신용대출이 어떻게든 빼서 또 막아주려고 할 거니까. 근데 지금은 전세 공급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네. 신규 공급에서 전세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것도 이제 많이 줄었고요. 기존 주택에서 나오는 것도 거의 차단됐기 때문에 전세 감소 폭이 엄청 빠르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매일 그 데이터를 이제 보는데요. 매일매일 줄어요. 매일매일 네. 줄고 최근에 한 6개월 사이에 엄청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책의 효과가 먹힌 거죠. 투자자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신규 공급이 그가 두 개가 맞물려서 지금 시장에 이제 공급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어떻게 이제 시장을 조금 줄였다 하더라도 워낙 공급 자체가 줄기 때문에 시장을 이제 돌리 세우기는 힘들고요. 다만 이제 시장을 안정적인 면에서는 조금 기여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임대차 입법을 좀 뭐 개정을 하자, 뭐 폐지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다시 나온다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2+2 뭐 여기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데 4년을 살게 해버리면은 뭐 기존에 사는 분은 싸게 살지만 새로 들어오는 분들 입장에서 뭐 전세가 아예 없으니까 요거를 거꾸로 좀 개정을 할 확률 어떻게 보십니까? 높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개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뭐 이거 해서 본인들 생각은 안정됐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시장은 안정이 안 됐다 생각하는데 네. 근데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없애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저는 내일 주장하는 그게 자율계약해라고 말씀드렸죠. 1년, 6개월, 네. 3년, 뭐 4년 하고 싶은 대로 계약하면 되지 왜 꼭 2년, 4년 해야 되냐. 네. 아니 학군 지역에 전세 나와보면은 꼭 3년 살고 나가요. 그 3년 계약하면 되지 처음부터. 근데 3년 계약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2+2 하게 되게 뭐냐면은 변동성을 크게 합니다. 이제 전세 변동성을 네. 한쪽은 안정됐다가 그 다음에 뛰었다가 안정됐다 뛰었다가 그런데 매매 변동성 그게 커지거든요. 네.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나? 그 시장에 지금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시기예요. 지금은. 왜? 네. 지금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하게 되면은 또 이걸 자극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렇고 전세 시장이 공급 많이 풀려 안정될 때 그때 저는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은 좀 건드리긴 좀 어렵다. 네. 근데 이걸 또 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27년에 그 전세난이 온다면 저번에 그 2+2 쓸 때도 막 전세가 막 올라가니까 막 썼던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금리 내려가고 뭐 유동성 풀리니까 27년에 그러면 만약에 2+2+2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갈 확률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극단적인 정책. 맞아요. 네. 뭐 이번 정부가 뭐 안 하려고 보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우선 급한 불 끄자. 급하면 끄자. 근데 그러면 27년, 29년에 29년에 어떻게 할 거냐. 아, 29년 근데 더 난리 나겠죠. 그거 이제 다 계속 미루는 거잖아요. 네. 강남에 토지하고 뭐 지금 대출 규제에서 미뤄놓으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한꺼번에 확 들어서 가격을 높여놨잖아요. 네. 이 수요를 미뤄놔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수요를 공급을 통해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빌라가 됐든 오피가 됐든 그런 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수요를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입형해서 네. 이렇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걸까지 이제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뭐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럼 결국에 비아파트 뭐 그중에서 좀 오피스텔 위주로 좀 공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오피스텔을 계속 규제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오피스텔 규제 정책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이명박 정부 때 그때 막 주차 관련돼서 규제를 풀면서 네. 공급을 막 늘렸거든요. 네. 그래서 막 주차는 엄청 심해지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 공급을 통해서 시장 안정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오피도 사실은 필요하면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근데 오피라는 건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대체 수요가 빠지면서 얘가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아마 쉽게 공급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쪽 규제 완화 뭐 이런 얘기들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피스텔도 공급 못하고 빌라는 당연히 분양 안 받으실 네. 거고 아파트는 대단지만 원하시는데 대단지 공급할 이제 데도 없고 수요적으로 통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수요만 계속 눌러놓고 수요 누르고 그럼 전세 수요도 눌러야 눌러야 되고 되고. 뭐 대출도 줄이고 2+2+2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정부가 이제 할 일이 많죠. 이제 수요 눌러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 정부가 말하는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돈이 풀리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 이거를 좀 주식으로 보내고 저쪽을 좀 이렇게 금융자산으로 보내겠다. 이래서 실제로 지금 코스피나 이런 것 좀 막 상승하고 있는데 뭐 금융자산으로 돈이 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부는 갈 거라 생각하는데 원래 이제 이두 가지 종목 잘 안 하거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늘 네.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저는 항상 마지막으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코인 젊은 친구가 코인에서 뭐 60억 70억 벌어서 네. 강남 그 원벨링 샀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오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이번에 뭡니까 이게 올림파크프로에 온 네. 그 22만 명 몰렸잖아요. 아, 7억 이상 있어야 네, 되는데 7억, 현금 7억 네. 있어야 되는데 그 22만 명이 그럼 도대체 7억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코인이나 주식에 돈이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되면 난 그걸 팔아 사겠다 이런 거죠. 이제 이게 수익이 보이니까. 근데 수익이 보인다면은 돈이야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뭐 수요가 완전 확 몰렸다, 저는 확 몰렸다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정책이 주식으로 유도하더라도 저는 꽤 부동산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2008년부터 우리가 이제 19년 그 금리가 떨어지고 지금까지 모여 있는 유동성들이 시장에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유동성이 어디 갔냐는 건데요. 다 부자들한테 갔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보면 그때보다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상승할 수 있는 자산만 있으면은 그 돈을 꺼내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상승할 자산만 보면 돈은 그냥 움직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뭔가 서울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뭐 계속 된다고 보세요? 당장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주택 규제를 풀거나 뭐 그럴 확률은 없을까요? 지방에 돈을 보내자. 그럴 가능성도 꽤 있죠. 벌써 미분양은 이제 얘기 네. 있더라고요. 풀자고. 그렇게 되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방이 오르잖아요. 네. 그 돈 들고 또 서울로 또 올라옵니다. 음. 그 문제는 그거예요. 네. 그래서 지방을 저는 상승을 뭐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상승되면요. 그 다음 또 서울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더 걱정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안 살린다고 하기에는 네. 그래도 어차피 계속 서울로 네, 오니까 맞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좀 분산시키는 게 낫지 네.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죠. 지방이 너무 죽었으니까 해야 되는데 2차적으로 그런 고민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방 쪽도 전세 나는 같이 오는 거예요? 27년, 28년 뭐 이럴 때쯤에. 네, 같이 옵니다. 지금 속도는 그래요. 지금 부산, 대구가 지금 세종 제일 낮고요. 대전이 원래 공급 살짝 많아서 약간 떨어졌는데요. 그 외의 지역들은 대부분 괜찮고요. 네. 근데 수급이 거의 많이 올라왔어요. 140가 올랐기 때문에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근데 이제 이번에 대출 이제 나오고 뭐 전세금 대출 나오면 물론 살짝 위축될 수 있는데 속도는 좀 줄 수 있는데 방향은 못 줄이겠죠. 빠르면 올 가을, 늦으면 내년 뭐 봄쯤 되면 이제 전 본격적으로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준영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 뭐 1주택이신 분들 갈아타기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들 제일 궁금해들 하시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뭐 답이 없다. 결론적으로 공급 파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근데 뭐 지금 유동성 풀린다. 그러면은 괜히 여기서 뭐 전세 더 살았다가 나중에 정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면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조금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몇 개월은 네. 있어도 되죠. 그게 이제 몇 개월 뭐 한다고 뭐 시장이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네.
지금 이제 시장에 이제 꼬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제 시장 뭐 너무 빨리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막 계약 취소하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만약에 뭐 계약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 그 금매를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런 물건들이 일단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물건들을 보는 것도 괜찮고요. 2-3달 정도는 저는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네. 굳이 그 2-3달가 뭐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그 2-3달 동안 조금 빠지면 의미가 있을 텐데 네. 빠지진 않고 횡보하는 정도로 보시는 네,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금매에 나온다 해도 순식간에 그 물건이 작기 때문에 네. 그 물건이 뭐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돼서 물건이 이렇게 쌓여가는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길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현 정부에서 지금 추가 대책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토부 장관 인선도 이제 거의 조금 있으면 될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 나오지 않을까. 뭐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중엔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세금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 보고 사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까요? 뭐 나오죠, 근데 뭐 이제 아니 뭐 보유세 얘기는 안 나오지만 네. 뭐 다시 막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다 하고 이제 네. 노무현 정부 때 다 하고 뭐 새로운 게 뭐 있나요? 나는 뭐 우리 새로운 게 엄청 많다 하는데 네. 내가 볼 때 새로운 게 없을 것 같은데. 보유세를 만약에 네. 뭐 지금은 안 한다고 하지만 뭐 고가 주택에 보유세를 많이 부과하겠다. 뭐 2% 3% 부과하겠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강남 집값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추가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 있죠. 아무래도 왜냐 보유세가 많다는 것은. 네. 원래 이제 이 보유세라는 게 또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저는 만약에 세금을 건든다면은 보유세가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신 거래세를 네, 낮추고. 거래 낮추고 이게 네. 국제 표준이거든요. 사실. 그게 맞죠, 사실. 네, 네. 그게 맞는데 이제 보유세라는 거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때 내가 이 집을 사서 보유세금까지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보유세를 매기는 게 맞는데,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 집을 1억에 샀는데 10억 됐잖아요. 네. 이 집 1억에 맞게 세금 낸다 생각했는데 10억이 돼가지고 10억을 못 내니까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하거든요. 취득 그 당시에 네. 세금을 보유세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합리적이 않을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보유세를 좀 올리게 되게 되면은 그 보유세에 맞는 소득을 가진 분들이 매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세금도 잘 납부하게 되고요. 시장이 뭐 좀 안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보유세 때문에 추가로 집을 더 사기에는 조금 더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 대신에 거래세를 낮춰서 좀 사고 팔기 사고 팔기에 조금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있거든요. 지금 내년 5월 9일이면은 지금 양도세 중과를 약간 밀어놓은 거를 다시 원상복구되니까 이제 82.5% 양도세로 돌아갈 수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유예 더 안 해줄 것 같다는 분위기거든요. 현재 버전은. 그러면 이제 다시 옛날에 그 양도세 80%의 시대로 돌아간다면 이것 때문에 약간 공포감에 좀 던지는 매물들 좀 있지 않을까. 강남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네. 하게 되면 그 시점에 맞게 매물이 늘어나거든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네. 늘어났다 그다음부터는 다시 원상태에 돌아가죠. 어차피 지나가면 안 네. 판다. 마감 세일이 오는 거잖아요. 마감 네. 세일. 마감 세일 지나가면 안 팔죠. 근데 거기에 맞게 내가 이거 안 팔면 안 되는 분들만 팔고 나는 버틸 분들은 버티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럼 이래나 저래나 지금 여름에 좀 사는 게 좋겠다 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인 게 무주택자분들이 오히려 요즘엔 편해요. 어차피 있는 돈 가지고 그냥 사면 그만이니까. 근데 1주택자이신 분들이 갈아타기 요즘에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전세를 맞추면서 잔금 치르는 거 이런 거 다 막아버리고 하니까 이 일정 맞춰가지고 이 갈아타기가 안 된다. 지금 1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먼저 그래도 팔아야 될까요? 먼저 팔고 사야 될까요? 지금은 팔고 하는 게 맞죠. 원래 내 거 팔고 네. 그 계약금 가지고 이제 상급지에 계약금을 하고 또 중도금 받으면 그걸로 중도금하고 내가 가진 자산을 좀 더 보태서 이제 상급지 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워낙 상급지가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내 거를 팔기 전에 미리 가신 분들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거거든요. 지금은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을 보고 이제 또 대출이 줄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줄는 금액을 보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단지를 바꾸거나 네. 아니면은 청수를 바꿔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근데 원벨을 우리가 들어가서 가게 보면 한 단지 안에 20억 이상이 나요. 네. 그건 단지만 바꾸면 되잖아요. 단지만. 네, 단지만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내가 뭐 2020년 신식 가려고 했다가 가격이 안 맞잖아요. 그럼 그 옆에 2017년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눈높이를 낮추게 되게 되면 지역은 옮기는 건 관계없거든요.
단지 이제 컨디션이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동네에서 좋은 아파트 보다가 그 옆에 있는 좀 덜 오른 거로 그렇죠. 가라. 네,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보던 게 막 신축인데 갑자기 막 12년 된 네. 구축 가라 그러면 싫잖아요. 네, 그게 가격이 안 되죠. 많이 차이가 근데 나긴 하지만. 그 돈 벌려면은 그걸 이제 포기하셔야 되는데 그걸 포기 못 하시는 분들이 근데 많습니다. 그거를 지금 안 사고 만약에 전세 갔다가 27년 8년에 네, 고생할 수 고생했다. 있다. 네. 차라리 지금 그걸 잡아놓으면 뭐 같이 갈 텐데.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주택가격 전망 CSI라고 네, 요 지수는 한국은행에서 하고요. 한국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소비자한테 물어봐요. 네.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물어보는 오를 거예요. 것 같냐, 네, 내릴 것 물어보는 같냐. 거고. 요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KB에서 누구한테 네. 물어보냐면 부동산 소장님한테 물어봐요. 네, 전세 수급 지수가 이거는 전세서의 수요 공급이잖아요. 네. 이 세 개가 같이 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네, 물어보는 거니까 이 분들은 현재의 시장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뿐이거든요. 네. 이 두 부분은. 근데 얘는 정해져 있어요. 공급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두 개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움직이는 걸로 예측하면 되거든요. 그 얘가 지금 모양이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할 때마다 이렇게 심리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방향은 계속 안 바뀌잖아요. 네, 떨어질 때 마찬가지예요. 어떤 효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긴 해요. 근데 결국은 떨어지거든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주거 수요가 부족한다는 그게 베이스거든요. 네. 주거가 부족한 게 결국에 매매로 가면서 심리도 바꾸고 상승할 거라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바뀌지 않는 한 시장이 바뀌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지역을 관계없이 제가 뭐 인천인지 뭐 경기도인지 지금 우리가 개미국 갈 거냐 아니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하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울, 인천, 경기가 보게 되면은 모든 지표가 같이 움직여요. 네. 근데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얘는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요. 네. 매매 시장.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인천은 요 인천이거든요. 붉은색. 인천은 괜찮은데. 인천이 경기도하고 서울이 내렸죠. 네, 근데 내렸다 다시 올라가죠. 네, 한 모임 되었다 다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인천이 항상 휘날려를 칩니다. 마지막을 마지막 한번 칩니다. 하죠. 늘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이 먼저 갔거든요. 네. 인천하고 경기도가 후행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방향은 상승 방향이고 같은 방향 가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아주 이상한 것만 사지 않으면 되잖아요. 뭐 맞습니다. 예를 들면 좀 대단지에 뭐 나름 그래도 뭐 살기 좋고 하는 것만 사면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그 좋은 동네를 포기를 못 하니까 좋은 동네 가서 나쁜 거 사거든요. 막 쪽 자그마한 나홀로 사고 막 뭐 이상한 거 사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좀 동네를 좀 뒤로 좀 멀리 가더라도 그래도 좀 그 동네에서 좀 괜찮은 거 이런 걸 사는 거를 추천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좀 그렇게 보는데요. 근데 서울의 가격을 보게 되면 서울이 가장 안 좋은 게 나오려고요. 단지가 작은 게 안 좋고요. 단지가 작은데 그나마 그게 대단지 속에 묻혀 있으면 그건 좀 괜찮아요. 네. 근데 대단지도 아닌데 나오려면 그거는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것만 좀 피한다면은 네. 연식이 조금 됐더라도 서울은 조금 아파트면 괜찮고요.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자체가 비율이 너무 작아요. 아파트가 부족해요. 네, 부족해요.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연식이 좀 됐다고 조금 외면하지 마시고 네. 좀 선택해서 이제 뭐 좀 오래됐으면 거기 사시다가 이게 좀 상승하면은 여기서 이제 자금을 더 보태서 신축 이동하는 그런 방향이 맞지. 네. 그걸 한꺼번에 내가 신축하겠다 이런 전략을 쓰게 되면은 또 미루거든요. 전세 산다가 그러면 계속 못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어찌 보면 뭐 기회일 수도 있는 게 이번에 내가 기회를 잘못 잡으면은 지금 더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도 잡아놓긴 잡아놔야 된다.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한 거. 아까 말씀하신 뭐 빌라들밖에 없는데 나 혼자 막 나홀로 막 120세대 이런 거 네, 하면 안 맞습니다. 되는 그런 거 거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한 뭐 사이즈가 좀 어느 정도 괜찮은 그냥 학교도 있고 하는 네. 뭐 웬만한 그냥 평범한 괜찮은 거 사놓으면 그래도 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인천, 경기 무관하게. 근데 경기도도 엄청 크잖아요. 뭐 굳이 뭐 이렇게 남과 북을 나눈다면은 그래도 남쪽이 맞을까요? 남쪽이 맞죠. 아, 북으로 한강이나 북으로 갈 필요 없잖아요. 아, 왜냐면은 이제 그 일산이나 파주 쪽에서는 네. 항상 저희 동네 어떠냐요? 네. 이런 얘기를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파주는 조금 될수는 좀 내려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뭐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밑으로 자꾸 내려오려고 이제 내가 능력이 되시면은 밑으로 자꾸 내려온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있는 분들은 서울로 자꾸 위로 올라야 돼요. 올라가려고 하고 돼요. 그렇게 안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하나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는 게 어쨌든 지금 전세 끼고 집을 사면
나중에 이제 전세금 반환 대출을 이제 1억으로 다 막아버리는 정책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 끼고 집을 사도 되나?라는 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대출도 안 나오는데 그나마 전세 끼고 사면은 뭐라도 좀 큰 집 사니까. 근데 한 번 전세 끼고 사면은 이제 거기 돈을 빼줄 방법이 또 없잖아요. 대출 아예 안 해주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금은 뭐 소위 말하는 전세 끼고 사는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대출 안 나오면 맞는 거에 맞춰서 그냥 작은 거 사야 될까요? 전세는 원래 전세는 뭐 은행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세 자금 반환 대출이 그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자기가 원래 대출 좀 있다면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세는 원래 다음 전세 수익에서 계속 연결되는 구조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전세 끼고 이제 집을 살 때 제 뒤에 제가 이제 전세입자한테 잔금을 받잖아요. 잔금을 가지고 저한테 매도한 분들은 들으잖아요. 네. 그 뒤에 5명이 있었어요. 줄줄이 연결된 분이 5명이 있었다고요. 아, 계속 이렇게 계속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네네. 그런 구조가 돼 있고 우리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세난이 시작되고 전세 수급이 나빠지게 되면은 네. 전세를 이제 예전처럼 이제 못나서 아니면 역전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많이 적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끼고 투자한다 해도 좀 나쁘지 않다 보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내가 이제 개입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죠. 아무래도 그게 전세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일시적으로 그 주위에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는 일시적으로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뭐 신용대출에 막 다 온갖 거 다 모아서 전세도 엄청 크게 끼워가지고 사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세 시장이 상승세가 좀 예상되니 갭 투자, 소위 말하는 전세 끼고 사는 게 리스크는 좀 덜하다. 네, 과거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하긴 뭐 지금 이제 역전세를 맞을 확률이 뭐 높진 않아 보이니까 이럴 때 뭐 전세 끼고 사는 건 가능하지만 너무 크게 하지는 마라. 그러면은 지금 아마 또 추가 규제가 뭐 나올 확률도 있고 뭐 거기다 뭐 공급 대책에다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간 정치적 그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면 뭐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뭐를 보고 어떤 기준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역의 위치를 보셔야 되죠. 지역의 입지를 봐야 될까요? 입지 위치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IMF나 금융 위기가 와도 네. 강남은 분양을 받으셔야 되고 네. 아무리 상승을 해도요. 경기도 외곽은 고민을 엄청 하셔야 돼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지금은 좀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요. 만약 정책의 불확실성을 느끼신다면은 네. 서울이나 핵심 지역은 시기와 상관없이 분양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물론 그거는 있습니다. 분양가가 높냐 안 높냐 그건 있어요. 그 분양가가 높게 되면은 살짝 시장에서 미분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지역이 핵심 지역이라면은 저는 강남 3구, 용산구는 그냥 가격이 비싸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 지나면 그게 회복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주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다면 그건 좀 고려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분양가가 그렇게 높게 하지 않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경기도 외곽 가게 되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평택 밑에 더 밑에 지역에 만약에 네. 분양하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좀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양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주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럴 때 그런 지역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죠. 아무래도 또 뭐 그런 지역들은 이제 빈 땅들도 많고 하니까 맞습니다. 공급에 대한 변수도 많고 아무래도 중심부로 갈수록 좀 변수들이 적어지는 거니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무주택이신 분들은 그래도 좀 한숨 돌렸다 하는 댓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올라갈 때는 이거 어떡하냐 막 하다가 이제 좀 약간 좀 잡히니까 이번 현 정부가 좀 집값 좀 잡아줄라나 보다 하는 기대감이 섞인 댓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1주택자 분들은 약간 숨 돌리고 지금 뭐 갈아타야 되나 좀 봐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데 요 분들한테 그래도 뭐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뭐 조금 다른 뭐 조언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가 뭐냐면은 요 앞에가 평균 매매 거래 비율이고요. 네. 평균 대비 얼마나 거래했는가고요. 뒤에 부분이 매매 상승률이거든요. 네. 2020년도에 전국에 거래가 폭증할 때 강남 줄었다 했잖아요. 네. 이때 토지하고 10억 이상 대출 금지했거든요. 네. 이게 먹힌 거잖아요. 근데 서초하고 송파는 100% 넘었죠. 네. 21년대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막 크게 줄거든요. 네. 서울하고. 근데 인천, 경기도는 더 늘었죠. 네. 그러면서 가격이 32% 올랐어요. 한 해. 이게 여기 보면은 성북구, 노원구 있고 강북구 있잖아요. 네. 여기 강북구 거래가
엄청 많죠. 여기에. 그리고 줄기 시작하는데 2022년부터 거래가 줄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24년 돼서 거래가 좀 늘면서 80% 정도 되니까 가격이 상승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 특성이 뭐냐면은 거래가 엄청 늘어난 지역이거든요. 이 강북구가. 네. 164%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위기에 빠진 분들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해결하며 나가는 거거든요. 뭐 팔고 나가고 네. 뭐 정리하고 했겠죠. 네. 역생세 맞고 네. 금매 날리고 경매 날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회복되는 과정인데 가장 우리가 거래가 적었던 곳이 가장 회복이 빠르고요. 네. 가장 많았던 곳이 회복이 늦은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잘 보시면은 뭐 우리가 2022년부터 짧게는 뭐 24년부터인데요. 이 거래가 적었다는 거는 큰 의미가 갖고 있어요. 이 거래가 적었다는 거는 과거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줄어 있고요. 네. 이분들이 뒤에 리스크에 빠질 확률이 적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마이너스로 내릴 확률은 극히 드물거든요. 이분 다 실수요자일 가능성 크고요. 네. 그리고 DSR하고 우리가 DTI, LTV, DTI 해가지고 이게 비율을 낮췄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을 최소한을 받고 지금 매수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위기에 빠질 확률이 낮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위기가 와서 내가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겠 않겠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건 좀 힘들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노원구 같은 건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산 물건들을 22년, 23년에 실수요자들이 다 사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갈아타게 된 거니까 네. 이제는 뭐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거의 없으니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오히려 급매물이 나올 확률이 낮아지니 네. 그러면 이제 공급 부족하면 이제 사람들이 또 거기 가지 않겠냐 이 논리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맞는데 네. 맞는데 심리적으로는 접근이 쉽지가 않죠. 지금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올라가면 사람도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다 올라가면 그때 가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때 늦죠. 근데 네. 이 우리가 23년도에 이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윈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엄청난 위너죠. 위너죠, 그죠? 네. 이분들은 왜 샀을까요? 알고 샀을까요? 제가 모르고 샀죠. 모르고 샀죠. 그냥 떨어졌고 내가 주구에 필요하니까 산 거예요. 근데 샀기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요. 네. 근데 너무 시장을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게 되면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시점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만약에 내가 어떤 시점이 틀렸다면은 장기 보유하시면 됩니다. 특히 서울은 장기 보유하시면 돼요. 네. 지방은 좀 틀려요. 근데 지방은 지역 선택에 좀 신중하셔야 되고 지방은 장기 보유하면 안 되거든요. 네. 장기 보유하면 옛날 가격 다 돌아가 버려요. 근데 서울은 안 그렇다니까요. 장기 보유하면 내가 설정 고점 사도 그걸 다 회복하고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 저는 서울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소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이런 기회가 또 누군가한테는 보이는 것이고 또 누군가한테는 이게 또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또 시간을 보낼 텐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 또 결과로 나올 거니까 뭐 이게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런 의견을 듣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 의견 참고하셔가지고 아무쪼록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